초창기에는 비트코인이 과연 달러를 대체할 것이냐. 가격 변동성이 너무 심해요. 비트코인의 존재를 이제 사실상 미국에서는 인정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금융업을 완전히 그 석권을 해버릴 것 같은데. 우리 옛날에 그 네이버 이런 데 벤처붐이 한참 일었을 때 네이버 이렇게 그 상장인가 등록인가 하고 그때 유행어가 뭐였냐면 걸어다니는 100억이라고 그랬었죠. 기억나요? 우리 사주 받은 것들이 다 100억씩 돼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100억이라고 지칭을 했었어요. 오늘은 이 그 코빗 한국 비트코인 거래소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코빗의 그 미래 걸어다니는 100억 김진아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비트코인 한번 얘기 좀 들어보죠. 네. 일단 소개부터 좀 한번 해주십시오. 예, 그 비트코인은 그 우리가 흔히 이제 전자화폐라고 알고 있는데 기존의 전자화폐랑도 좀 다르고요. 단순한 화폐는 아니고, 그러니까 금융 플랫폼이다. 그러니까 전 지구적인 전자 결제 수단이다. 근데 여태까지 우리가 이런 수단을 가져본 적이 없었고, 그래서 이제 기존의 전자화폐랑 비슷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P2P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뭐 파일 공유할 때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 P2P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그 개인 간의 금융 거래가 금융기관의 개입 없이도 이 클라우드상의 장부에 기록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제 그 위에서 구동되는 화폐를 달러나 엔이나 유로를 쓰지 않고 비트코인이라는 글로벌 단일 화폐를 거기서 통용시키고 있어서 또 화폐로서의 특징도 갖고 있고요. 또 우리가 애플의 그 iOS나 그다음에 구글의 안드로이드 같은 그 모바일 플랫폼처럼 이 비트코인은 오픈 소스고 굉장히 개방적인 플랫폼이어서 이 비트코인 시스템을 이용해서 다양한 금융 서비스들을 저희 같은 스타트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참여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개방형 금융 플랫폼, 이렇게 세 가지의 좀 정의를 갖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요, 그 이해가 안 갑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해가 굉장히 안 가니까요. 여기 그 우리 중에 이 말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안 나온 최창규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지? 조금 좀 쉽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들으니까 그러면은 네. 이제 해외 나갈 때 환전이 필요 없겠네요, 그죠? 만약에 비트코인이 계속. 그럴 수도 맞습니다. 있죠. 예. 지금도 웬만큼은 그렇게 좀 예. 되고 있는 거고요. 예. 비트코인은 지난 2008년경에 그 뉴욕발 금융위기가 있었던 때죠. 그때 드라마틱하게도 이제 온라인상에서 한 이제 누군지 모르는 분이 이 시스템을 갖다 오픈 소스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 뭐 장난감처럼 해커들이 그냥 이거 우표 모으듯이 이렇게 채굴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요. 불과 5년 만에 지금은 이제 어떤 그 실물 자산으로서 가치를 아시다시피 지니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약 1,200만 비트코인이 유통이 되고 있고요. 이것을 US 달러로 환산하면 한 8조 원 정도, 한화로 환산하면 8조 원 정도. 아직까지 거기까지 가지 마시고요. 네네. 원래 그 저기 뭐 일본 이름의 어떤 분이 그거를 만들어 놓은 거죠 지금. 예, 일본인 같은 이름을 쓰는 사람.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일본인이라는 보장도 없는 거고 누군지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 사람이 원래 묻어놓은 숫자가 있죠. 이 화폐의 가장 큰 특징은, 화폐로서의 특징은 그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기 위해서 발행량을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정해놨죠. 예, 그래서 2145년까지 2100만 비트코인만 발행이 되고 발행이 중단되게끔 그 알고리즘이 짜여져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있죠. 그렇지만 한 절반 정도 지금 꺼낸 셈이네.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다 꺼내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발행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 경제에 그 유통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계속 추가로 공급을 해줘야 될 텐데. 액수는 그렇지만 수량적으로는 이게 소수점 8자리까지 분할이 되기 때문에 수량적으로는 약간 또 문제가 없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비트코인이 아무리 잘 되더라도 전 세계 모든 경제나 혹은 뭐 우리나라처럼 경제대국 한 12위 정도의 규모, 이런 정도의 규모를 비트코인이 다 감당하진 않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비트코인이 과연 달러를 대체할 것이냐, 뭐 이런 섣부른 예상도 나왔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기존의 국가화폐들과 공존하는 어떤 새로운 기술이자 글로벌 단일 화폐로서 정착되지 않을까, 뭐 요즘에는 그런 의견들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정도입니다. 어쨌든 그럼 2100만 개 정도 되는 것 중에 네네.
1200만 개가 지금 채굴이 됐고. 네, 맞습니다. 일평균 거래량은 얼마나 돼요, 우리? 날마다 좀 변화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처럼. 그런데 네. 뭐 하루 대략 한 500억 원 정도가 서로 이제 국가화폐와 비트코인 사이에 거래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한국에서도 하루 뭐 한 2억 원에서 5억 원 정도가 원화와 비트코인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채굴할 수 있는지. 채굴 과정은 사실은 이게 원리적으로 보면은 뭐 무슨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푼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어떤 공식을 알거나 머리가 좋은 사람이 일방적으로 다 풀 수 없게끔 굉장히 무식하게 어떤 정해지지 않는 숫자와 문자열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자열을 맞추려면 사람들이 컴퓨터 CPU를 마구 돌려서 이 무차별 대입이라는 그런 방식, 그러니까 일일이 다 넣어보고 맞추는 것뿐이 이제 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한 사람이나 한 집단의 독점이 안 되고 컴퓨터 자원을 써서 채굴에 나서는 사람들이 그 자신이 들인 컴퓨터 리소스에 비례해 갖고 어떤 기회를 얻게 되는 사실 그런 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근데 그런 것들을 왜 하느냐?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알다시피 이제 서버가 없지 않습니까? 그 관리하는 금융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보안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사실 그런 사람들이 그 컴퓨터 파워를 사용해서 비트코인의 진입 장벽을 이렇게 높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그렇게 해서 모인 그 마이너들이라고 하죠. 채굴자들의 컴퓨터 리소스를 다 합쳐보니까 전 세계 슈퍼컴퓨터 상위 500대를 합친 것에 한 뭐 2000배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슈퍼컴퓨터 파워가 아니면 비트코인 이 시스템을 지금 해킹할 수 없는 정도까지 이르렀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참여형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컴퓨터 가지고 이거를 이제 말하자면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우리 영화 이런 데 보면은 그러니까 훔치는 도둑들이 이렇게 비밀번호 4자릿수 알아내려고 뭐 갖다 끼워놓고 하루 종일 돌리고 앉아서 딱 걸리는 순간 나올 때까지 무차별 대입하는 그거 아니에요? 예, 말하자면? 그 며칠 전에 그 할리우드 여배우들이 그 예. 누드 사진을 폰에 있는 해킹 당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제 해커들이 썼던 방식이 이제 무차별 대입 방식으로 그쵸? 예, 그런 건데. 알아냈다라고 이제 예. 내가 그거 하나 캐보려 그러면 내가 컴퓨터를 가지고 돌리고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지금은 퍼스널 컴퓨터로는 약간 불가능한 정도로 난이도가 올라갔고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경쟁이 더 많아지니까. 그러면 일단 투자를 엄청나게 해야 되네. 퍼스널 컴퓨터 가지고 안 돼. 예, 그 A식 칩이라고 해서 그 특수하게 제작된 그 용도만을 위해서 특수하게 제작된 칩으로 만든 장비들로 사실은 프로페셔널하게 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에서는 공장에서 컴퓨터를 돌린다고 네, 그런 하더라고요. 공장들이 보통 한 200억 규모로 그 설비들을 그래서 지금은 설비 산업, 장치 산업이 돼 가지고요. 그렇게 투자한 금액의 한 뭐 영업이익률이 한 10% 정도 나오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뭐 1억 천금을 캐는 예전의 금광 사업은 이미 아니게 된 것이죠. 자, 그냥 우리 그 묻지 말고 돈 주고 삽시다. 그냥 돈 주고 사는 게 그래서 낫겠다, 사실은 그지? 채굴만 할 수 없으니까 거래소라는 비즈니스가 제일 먼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예. 현예신. 네. 그래서 얼마예요? 달러로는 476달러 정도 되고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48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거 1000달러 넘었었잖아요. 네, 그때는 2013년도쯤이었었는데요. 네. 제가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쭉 흐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 그래프는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비트코인이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흐름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그 비트코인은 처음에 2009년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1달러의 그 가치를 갖기까지 무려 2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래서 네. 2011년이 돼서야 1달러의 고지를 넘겼고요. 그런데 2011년에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그 최대 그 비트코인 거래소였던 마운트 곡스에서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그 사용자들의 정보가 누출이 되고 또 뭐 가상 지갑에 있었던 비트코인이 사라지게 되는 등 여러 가지 악재가 터지면서 다시 하락세를 쭉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2013년까지 하락세를 보이다가 그때 그 키프로스 사태로 그 대통령이 왜 그때 국민들 계좌에서 세금 명목으로 좀 돈을 가지고 가겠다라고 말을 하자 그때 국민들이 이제 정부가 발행하는 화폐에 대해서 불신을 하게 되고 뭐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못 믿겠다라는 여론이 많이 확산이 됐는데 이게 유럽 전반까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확산이 되게 되면서 좀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그때 그 사태가 이 비트코인 가격에 상승하는 데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 요인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 한 266달러까지 오르게 되고요. 같은 해에 이제 버냉키가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 언급을 해서 또 한 번 상승폭이 있었는데 그때 뭐
비트코인 자체가 사실 위험성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그 규제 개혁 계획이 전혀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하루에 833불까지 오르게 됐다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이때 1242달러까지 찍고 현재는 그 오르내림을 반복하다가 500불 정도에서 그 선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왜 비트코인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 질문에 먼저 좀 부연 설명을 먼저 하면 네네. 캐슬이 금이면 좋잖아요. 네. 캤는데 돈이 나왔다 그것도 좋은데 비트코인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 자체가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네네. 사실은 그 자체가 들고 다니면서 어디 쓸 수 있는 원칙적으로는 따지고 보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일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열광을 해요? 모든 그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단순하다라고 보는데요. 사실 이전의 기술들이 해주지 못했던 것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아무 쓸모도 없어서 그냥 해커들이 장난감처럼 썼지만 점점점 전 세계에서 많이 쓰다 보니까 아까 금을 말씀하셨는데 금은 내가 갖고 있어도 제가 본부장님께 10,000원어치 못 잘라드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제 친구한테 보낼 수도 없죠. 운송료가 훨씬 많이 들 테니까요. 톡으로 쓰면 될 텐데.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역할도 해주네. 쪼개주고. 예, 그 다음에 보내주고. 가치의 저장도 되고, 그런데다가 더 기술적으로 파보니까, 금융기관들이 지금 이제 은행이라든지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사들이 지금 많이 부과하고 있는 그런 금융 비용들을 또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도 있겠네. 뭐 이런 사실들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그러니까 마치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는, 그럼 스마트폰에 깔린 내 휴대폰에 깔린 프로그램은 통신사가 다 알아서 해주는 건데, 스마트폰이 나오니까, 이거 내가 다 앱을 깔고, 그러니까 더 좋은 앱을 만드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이런 것처럼, 새로운 기술이 나왔는데 이전까지는 불가능했던 것들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게 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이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한다라고 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이 영국 같은 경우는 세계 금융거래의 한 3분의 1 정도를 하고 있는 상태라서 굉장히 큰 금융 허브 시장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국가 자체가 그 비트코인이라는 거를 인정을 하다 보니까 가상화폐의 영향력이 커져서 그런 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화폐로 인정을 하게 되면 그 이후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사실은 뭐 비트코인은 그 중앙은행의 화폐로 인정해 달라라고 뭐 지지자들이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국가가 나서서 하는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법적으로 용인을 해야지만 관리가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는 세금을 거둘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초기에 무정부주의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정부가 아예 관여하지 말라였지만 실리콘밸리나 이쪽에서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면서는 비트코인 메인스트림의 입장이 정부에 충분히 협조하면서 합법적이 되는 만큼 충분히 그 규제에도 협력을 하고 그리고 세금도 낼 수 있다라는 입장이 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새로운 기술이 제도화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비트코인을 재산으로 보고 이제 소득세를 매기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외신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이제 언론들은 이제 비트코인의 존재를 이제 사실상 미국에서는 인정하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그 같은 비트코인을 두고 영국 같은 경우는 화폐로 인정하겠다라고 하고 미국은 이제 재산으로 보겠다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입장 차이를 보는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영국은 산업적인 정책 차원에서 잃었던 어떤 금융 허브로서의 위상을 영국이 사실은 지금 런던 중심으로 해서 금융뿐만이 아니라 IT와 금융, 그걸 이제 핀텍이라고 부르는데요. 파이낸셜 테크놀로지 쪽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미국보다 앞서서 화폐로 인정을 하고 심지어 중국은 지금 더 보수적인 입장인데도 그렇게 하는 산업적인 야심이 거기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국의 관심사는 IRS나 이런 데 관심사는 어쨌거나 대테러 자금이 이거를 통해서 오지 않도록 사회 안정성 그리고 조세를 갖다 형평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비트코인을 기타 자산으로 분류를 하면서 여기에 소득세를 매기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거든요. 그런 국가 간의 입장차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전자결제 시스템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굉장히
다양한 결제 시스템들이 이미 있단 말이죠. 네. 우리 도토리도 사실은 결제 시스템. 네네. 그죠? 그거 말고도 또 다른 결제 시스템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나와서 그 전자결제 시스템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갈 거라고 보세요? 그렇진 않고요. 네. 지금 뭐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전 세계 IT 거대 기업들이 전부 다 모바일 결제에 뛰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것은 이 모바일 결제 시장이 충분히 발전하지 않았다는 방증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모바일 결제 시장을 이제 선점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적 또 금융적 경쟁들이 벌어질 텐데요. 예. 지금 뭐 카카오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알리바바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하고 있는 방식들은 기존에 있는 금융 인프라를 이용하면서 이용자들의 인터페이스만 기존 금융기관들보다 더 편리하게 해주겠다는 방식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비트코인을 이용하는 기업들, 저희 같은 기업의 방식은 아예 그 인프라스트럭처 차원도 더 효율적으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더 우수한 기술이기 때문에 이긴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쪽은 더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이것이 합쳐지지 않겠는가,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하면서. 예컨대 기존의 은행이 인프라스트럭처를 비트코인으로 대체하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네. 그런 식으로 선별적으로 적용도 하고 경쟁도 하면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이 딱 좋은 모바일 결제 혁명이라는 그런 시기에서 비트코인이 나름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또 금융기관들이 이걸 어떻게 개방적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인터넷 초창기에 인터넷화를 잘했던 금융기관이 앞서갔던 것처럼 또 그런 경쟁들도 격화되지 않을까 하는 게 시장의 전망입니다. 자, 이러면 저 금융업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게요. 금융업 어떻게 돼? 이게 비트코인이 금융업을 완전히 그 석권을 해버릴 것 같은데. 은행들이 특히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아니, 단번에 전승기 연구원 일자리 없어질 것 같은데. 그게 완전 통용되면 그렇겠죠. 그러니까 아닌가요? 그렇죠.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아니, 완전히 통용. 돈을 원화에서 달러로 바꿔야 네. 그래야 저기 일자리가 있는 건데 원에서 달러로 바꾸지 않고 그냥 비트코인으로 갖고 가버리면 환율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없잖아. 원 달러 다 거의 안 쓰고 거의 비트코인만 쓰면 저는 이제 존재가 그러면 비트코인과 달러의 환율, 비트코인과 원화의 환율 이런 그 환율이 하나 더 생겨서 오히려 일거리 더 근데 늘어날 수 걔네들이 그러니까 거의 안 쓰이고 거의 비트코인만 이제 많이 그러니까 쓰게 되면 비트코인으로 왔다 갔다 해버리면 일이 없어지지. 근데 미국이 달러 패권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놔둘까요? 그냥? 유지해줘야 놔주지 않겠지만. 네. 우리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앞으로 그 전망. 또 사실은 우리들 경제 쪽에 있는 금융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비트코인의 한계가 있는데 그거는 뭐 워낙 얘기가 많이 좀 된 부분이고 네. 비트코인 자체의 그 업에 계신 분의 입장에서 볼 때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앞으로 어떤 식으로 극복이 될 것 같은지 뭐 이런 걸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사실은 그 화폐적으로는 비트코인이 굉장히 문제점이 많고요. 아직은 네. 실험을 해야 되는 좀 더 이제 혹독한 이제 그 실험과 그다음에 도전들에서 이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보면 사실 오늘 자리에서 충분히 제가 말씀을 못 드렸지만 앞으로 이제 뭐 증권사라든지 이런 데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분야가 이제 아까 모바일 결제는 우리가 한번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사물 인터넷 분야인데요. 근데 지금의 금융 시스템으로는 사물 인터넷 시대에 금융 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 일일이 공인인증서를 친다든지 본인 인증을 그런 식으로 하면 할 수가 없고 그때는 지금 예측이 나오는 게 기계 대 기계 금융 거래가 일어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비트코인 방식의 이런 화폐들이 P2P 방식의 화폐들이 사실은 그 금융 결제에 적당하지 지금의 이제 금융 결제 방식들은 적당하지 않다. 뭐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기존의 금융이 못했던 것들이 이제 글로벌 소액 컨텐츠 결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런던에 있는 가수한테 뮤직비디오를 보고 500원을 갖다 결제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500원을 카드로 결제할 수도 없고 송금을 누가 받아주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컨텐츠 산업이 우리가 싸이가 뭐 유튜브에서 1억 명이 봤어도 그거는 홍보용이고 월드 투어를 다니거나 음반을 팔아서 이제 이렇게 홍보와 비즈니스가 분리되어 있었는데 비트코인이 보편화되면 아마 컨텐츠 비즈니스에서도
글로벌리 뭐 10원씩을 받는다든지 이런 비즈니스가 가능해지는 뭐 이런 기존 금융이 할 수 없는 머신 투 머신 금융 거래, 소액 컨텐츠 거래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비트코인은 개별 거래에 사실은 이거 뭐 얘기가 길어질 수도 있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프로그램을 입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이랑 연구원님이랑 저희 셋 사이에서 돈을 가운데다 놓고 내일 날씨에 따라서 누가 돈을 가지고 가느냐 하는 것을 금융기관 없이 옵션 거래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박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옵션, 근데 이제 뭐 그것이 농부들끼리 한다 그러면은 뭐 위험 회피를 위한 옵션이 되겠죠. 예. 그래서 옵션 사실은 볼 수 있지. 또 새로운 금융사들이 또 나올 수가 있거나 기존 금융사들의 새로운 또 사업부들이 뭐 그런 것들을 담당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건 화폐로서 문제는 많지만 이게 기술적으로는 프로그램도 입힐 수 있고 글로벌 소액 결제도 가능하고 머신 투 머신 사물 인터넷 시대에 금융 거래도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이기 때문에 과거에 인터넷이 컨텐츠와 커머스와 커뮤니케이션에 큰 변화를 줬듯이 이제 비트코인이 금융이라는 영역에 큰 변화를 줄 그런 인터넷 같은 기술이 아닐까 뭐 그런 전망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화폐로서만 봤을 때는 여러 논란도 있고 그러지만 이걸 기술로서 주목했을 때는 참 여러 산업 섹터에서 할 일들이 좀 많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정도면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 나오신 소감을 여쭤봐야 되는데 여쭤보기 전에 예. 나오시는 김에 선물로 하나씩 돌리실 생각은 없으세요? 제가 뭐 주소들을 저 이메일 주소만 알려주시면 진짜요? 제가 비트코인을 제가 보내드릴 추석 선물로 얼마? 보내드리겠습니다. 우와. 8분의 1이 최소 단위던데. 소수점 8자리가 예. 최소 단위여서 그래. 뭐 제가 뭐 10원도 보낼 수 있고 이러지만 뭐 제가 뭐 차마 10원을 보내겠습니까? 소수점 이하 한 심하게. 그래서 예. 뭐 이메일 주소만 저한테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소감. 예, 금융권에 계신 분들의 그 날카로운 지적 속에서 저도 비트코인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융권에서도 이런 새로운 기술을 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뭐 본부장님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 동부가 금융허브 이런 구호들만 많이 나왔는데 네. 정말 한국의 금융회사들도 이런 기회를 잘 이용을 해서 정말 디지털 시대의 금융허브로 갈 수 있는 그런 한국 사회의 그런 도약의 계기가 비트코인 될 수 있기를 비트코인 업계 종사자로서 바라고 있습니다. 잘 되면 좋겠죠. 네, 잘 돼야죠, 사실. 네. 네. 나중에 걸어다니는 100억이 되죠. 영암 지금 미리 좀 발굴하는. 잘 보여주고. 네. 나중에 그 상장 하실 때. 네. 그때 연락을 좀. 네, 알겠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아주 연락드리죠. 네. 친절해 주셨는데요. 말투도 누그러지시고. 자, 이제 어쨌든 다음 주 한가위입니다. 우리 한가위의 복받으라고는 안 하지, 뭐라 그래요? 예, 뭐 풍요로운 한가위. 풍요로운 그렇죠 맞아 네. 풍요로운 일 맞는. 즐거운, 즐겁고 풍요. 네, 즐거운 한가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제 인사는 하죠. 예. 인사하고 네. 마무리합시다. 즐거운 감사합니다. 한가위 보내십시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